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이 비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불어난 물 때문에 실종된 분도 나왔습니다. 더 이상의 비 피해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내일 또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각별히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양평 고속도로 종점 땅 주인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늘 또 어떤 얘기 새롭게 제기됐을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한 축이 JCT는 고속도로 입출구가 없는 거다. 땅값 상승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정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치권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출구만 없는 게 아니라 이 정쟁의 출구도 없어 보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전방위. 동아일보 3면 기사인데요. 전방위 어떤 얘기일까요? 군사 안보의 AI 우주까지 대한민국과 중국을 견제하는 나토와 전방위 협력 분위기입니다. 11개 분야 맞춤형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나토와의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를 방문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도 보입니다. 현장에서 미국 상원의원단을 만났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영어로 함께 부르는 이른바 떼창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사연인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스터리. 한국일보 3면 기사인데요. 어떤 미스터리일까요? 양평군이 원했나? 설계사가 밀었나? 강상면 종점 급부상 미스터리. 양서면 종점 대체 배경 안개 속이다. 한국일보 의문인데요. 이거 누가 밀었냐는 겁니다. 양평이 밀었냐 아니면 설계사가 밀었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명분.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한겨레신문 3면입니다. 북한 동해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 주장하고 연일 미국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데 이상합니다. 이상해 보입니다. 영공을 침범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지 정도인데 미군 정찰기를 향해서 북한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발의 명분 쌓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우리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안 부르고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선 긋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그것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극한. 중앙일보 3면입니다. 생소한 용어 극한 호우 문자 받으신 분 많으실 겁니다. 내일은 일본 휩쓴 물폭탄이 온다고 합니다. 극한 호우 재난 문자 왜 발송됐는지 곳곳에서 비 피해 심각했는데 이 소식까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더 큰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박용진 의원, 돌직구 좌장 서울시 정부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출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입구도 있어야 하고 출구도 있어야 혹시 길 잘못 들었다고 해도 가까운 출구에 나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고속도로 정쟁에는 이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에 이거 인터체인지라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게 말이죠. 강상 종점 미스테리, 출구 못 찾는 정쟁. 여권에선 이런 얘기를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죠. 2018년에도 이 강상 종점안이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왜 갑자기 종점이 변경되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정부 여권 일각에서는 아니 당신네 정부 때부터 종점 변경안은 있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양평 2030 양평군 기본 계획 2018년 2월에 공개된 계획을 보면 종점이 강상면으로 돼 있다. 포함돼 있다. 강상 종점안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양평에서는 양서면 그러니까 원안 노선만 추진해 왔었다. 강상면 종점은 갑자기 튀어나온 거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만 2018년 양평 기본 계획을 보면 이 현재 변경한 종점안도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8년에 이미 명시됐다라는 건데 양평 관계자, 기본 계획 노선과 국토부 대안 노선 모두 종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승무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변경된 종점이 뭐 갑자기 나왔냐, 김건희 여사 땅 때문이지라는 게 문제 제기인데 지금 정부 여권 일각에서는 아니다, 2018년 양평 계획을 봐라. 그때도 강상면, 지금 변경된 종점이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네네.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데 2018년 2월에 발간됐군요. 그렇습니다. 2018년 발간된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에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는 안도 포함돼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양평군은 원안 노선만 추진해 왔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주장과는 일행 배치돼 보이는 보도이긴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경제성, 환경성 등을 비롯한 각종 교통 체증 효과를 고려할 때 어떤 노선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다툼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이 무엇보다도 과거 여러 안이 논의되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최종적으로 부각되었다가 느닷없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도 여러 안이 논의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특별히 어떠한 인사가 개입하여 이 문제가 변경되었다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정황이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실제 내부적 고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밝혀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인 사건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 사건의 진행 경과는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2018년 2월이면 박정아 의원님. 네. 검찰총장이 됐을 때인가요? 안 됐을 때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신내림 공무원이 또 탄생하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영부인이 2018년 김건희가 될 줄 알고 여사가 될 줄 알고 그렇죠. 누군가가 땅이 그러니까 있는 쪽으로 2018년 계획을. 양평군에 있는 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혹은 국토부 관계자 누군가가 혹은 그 도로 설계 전문 회사 누군가가 예. 신내림을 받아서 2018년 2월에 2022년 5월 선거에서 3월 예.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거고 0.7% 차이로 신승할 거다를 내다보고서 당선될 거로 게시를 받고 그때 이미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인척의 땅이 있으니까 글로 종점을 바꾸자라고 했던 거죠. 에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꼴대를 막 바꿔요. 자, 처음에 한번 돌아봐요. 처음에 어떻게 됐냐.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기 때문에 종점을 글로 바꿨다. 예. 그래서 땅값이 엄청 올랐고 이재명 대표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국정농단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땅값의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좀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IC가 아니라 진출입로가 없는 JCT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음, 공해 이런 것들이 더 많아서 별로 혜택이 없다라고 했어요. 네. 이 논쟁이 그래서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또 와서 왜 설명 제대로 안 해주고 막 그 국정을 이런 식으로 막 하느냐고 또 뭐 해당 장관을 또 욕해요. 민주당에서는 이 강상 종점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다라고 주장하고 좀 전에 있는데. 그래픽 봤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그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정권을 인수하고 나니까 며칠 예. 후에 갑자기 양서면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노선 원안대로 하던 거를 며칠 만에
며칠 만에 밑으로 내려가는 강상면에 JCT를 만드는 노선을 만들었다. 한 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전혀 한 번도 양평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이 강상면에 JCT 들어가는 노선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어떻게 믿어요? 맨날 이 얘기하면 저 핑계 대고 저 얘기하면 또 이 핑계 대고. 저는 차라리 아까 앵커께서 출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땐 출구 보여요. 정치권 다 빠져요. 정치권 다 빠지고 양평 국민들하고 도로 설계 전문가들하고 예. 국토부에 있는 실무 담당자들하고 금거서 제일 좋은 안 만들어내면 돼요. 이걸 가지고 무슨 처음에는 국정농단이라고 땅값 얼마 엄청 올랐다고 하고 이제 와서는 또 한 번도 검토 안 했다고 했는데 2018년부터 이미 검토했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땅 나오니까 우리 땅하고는 상관없고 뭐 이게 도대체가 국정을 논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이걸 갖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건지 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출구는 정해져 있어요. 빠지면 돼요. 다 빠지고 논쟁하지 말고 예. 전문가들한테 다 맡기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면 저는 출구는 나온다고 봅니다. 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했었던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돌직구쇼에서 이 변경된 종점은 거론된 적이 없었다.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종점을 변경한 것이다. 그게 여사 일가 땅 때문은 아니냐라는 주장을 여러 번 제기했었는데 오늘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2월에도 양평 기본계획에는 현 변경 종점안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건데요. 박용진 의원님. 양평군이 의견을 이렇게 저렇게 변경해서 올릴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의 발전 기본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하거나 혹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2018년에 최근에 이제 변경안이 자신들의 계획 안에 기본 계획 안에 예. 들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양평군이 만드는 건 아니죠. 대한민국 국토부가 만드는 거고요. 전국 종합 국토 도로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추진 과정에 그 두 번의 이렇게 난데없는 돌발 행동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통령 되고 나면 대통령 일가의 그 땅은 재산은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관이면 좀 돌발적인 무능한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쪽에 땅이 있었던 게 작년 그 국토부 국정감사 때 확인이 됐고 그거를 원희룡 장관이 대답하는 것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땅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종점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니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엄청난 혜택이 가는 거 아니야? 대통령 쪽에 혜택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는 민주당이 야당이어도 국민의힘이 야당이어도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가 땅이 혹은 개인의 땅이 있는 쪽에 무슨 개발 호재가 생겼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전투적으로 나설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기하는 것들이 합리적이면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 오해와 이해를 덜어내기 위해서 장관을 동원해서 혹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거나 아예 오해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돌발 행동은 백지화하자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국가 기본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백지화하냐. 그래서 저는 저 정도 대통령 공약상을 만일에 백지화하려고 그랬으면 대통령과 협의가 있었겠지. 그게 내 책임으로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관이 저는 돌발 행동이라고 봤어요.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해결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무조건 육탄저지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쟁을 만들어서 이렇게 싸움을 만들어서 가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국민들 사역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가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 변경안에 의해서 혜택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통령 일가 땅이 있는 방향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육탄저지해서 양평에 김건희 여사 그쪽 땅은 참 많구나 이것만 그냥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한번, 그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한번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저는 마냥 저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논란이 벌써 열흘 한 보름 이상 됐잖아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실이 나온 게 있잖아요. 뭐 양평 전 군수의 땅도 거기서 나타난 거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도 나타난 거, 그건 있는 팩트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꼴대를 옮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문제는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한테 국정농단이라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미 아닌 게 많이 드러났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아직도 그거 갖고 시비를 걸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박용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토부에서도 조분조분 설명했죠. 왜 이 논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공청회 등등 해갖고 하려고 그 계획을 잡았다, 이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뜬금없는 은퇴하셨던 이해찬 전 총리께서 갑자기 등장해서 이게 무슨 만고의 특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이 난리가 났는데, 계획 이미 잡아서 조분조분 설명을 했으면 민주당은 이걸 수용을 했을까요? 저는 조분조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막 국정농단이라고 이건 특혜라고 하고 소위 뭐 땡깡식의 이 엉터리 주장을 막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마냥 말꼬리 잡히고 마냥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팩트하자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이렇게 막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오히려 이제 와서는 그전에는 이거 갖고 의문을 삼았다가 이게 해소가 되고 설명이 안 되니까 또 이제 와서는 또 장관의 그 행태를 가지고 공격하고, 마냥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얘기했다 IAEA 검증 보고서 나오면 뭐 하자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또 알프스를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또 못 믿겠다. 그리고 나서 알프스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면 국정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시비 걸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가요. 땡깡은 일본어이기 때문에 뭐 트집잡기 정도로 순화하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원희룡 장관의 행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분조분 잘 설명했다고 얘기하시지만 여당 의원님들도 깜짝 놀랐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본인 혼자 돌발 행동을 그렇게 하시는 거 적절치 않고요.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회견 끝나고 갑자기 그 백지화하겠다,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느닷없이 카메라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 나랑 토론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가 봐도 저 정치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일의 순서를 한번 잡아봐요. 잠깐만요. 일의 순서.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원희룡 장관이 지금 조분조분 잘 설명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당시에 차관이 설명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일의 순서를 보면, 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엄청난 국정농단이고 특혜다라고 한 게 아니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야죠. 우선 그거는 우리가 무리한 주장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 종결시키고 난 다음, 그런데 왜 장관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은 처음에 일가의 특혜가 있었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는 다시 또 장관이 잘못됐다 얘기하고, 심지어는 어제 거기다 어제 우리 권칠승 수석 대변인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대통령이 왜 답안하고 거기가 저기 외국 나가 계십니까? 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까지 언제는 만기칠람하지 말고 국정을 제대로 하시라고 얘기하던, 이제는 양평 어디에 고속도로 종점이 어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답하라. 도대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래 순서라는 게 국민의힘이 있잖아. 야당 때 하던 거 똑같이 하나 보죠.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차관이 가서 설명했다고 했는데 그때 해명되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여당하고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 해가지고 뭘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 안에는 강상면과 또 이렇게 변경된 안과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가 이렇게 협의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의 순서가 갑자기 백지화였냐고요. 그 당정이라는 자, 거는 일단은 두 분 의견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굉장히 출구 없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두 분은 굉장히 사이가 좋은 사이입니다. 어쨌든 2018년 2월에 이 양평군 개발계획 보고서에 현 변경 종점안이 있다라는 팩트로 인해서 갑자기 종점 변경이 튀어나왔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조금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최죄관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은 향후
이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요. 이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이 도로 서울 사람들 위한 도로다라고 발언해서 지역 내에서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노선 고민한 적 없다. 어차피 똑같은 주장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평 계획안이 2018년 2월께 나오면서 자, 글쎄요.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일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양평 사람들이 아닌 서울 사람들 때문에 뚫는 고속도로였기 때문이다. 라며 이 도로를 서울 사람들을 위한 도로다라고 다른 분도 아닌 이 지역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 뭐 설사 서울 사람들에게 좀 편의가 간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아주 오래된 지역 군민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고 이 도로가 놓아지려면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텐데 이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서울 사람들을 위한 도로다라는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도로들이 일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들이 간 사람들이 양평에서 너무 막히니까 네. 바로 서울로 실어 나르거나 혹은 양평 하남 주변에 신도시가 놓을 걸 예비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강상 IC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는 이유가 양평 군민들이 오히려 소외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 논의가 네. A 원안에서 B 원안으로 왔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꼭 양평 의 위원장이 양평을 무시했다는 발언보다는 원래 취지가 거기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병목 현상 해소가 목적 중에 하나였다. 나는 그렇게 이해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군요. 그 문제 의식 때문에 강상 IC가 필요하다. 즉 2018년에 비안으로 가게 된 배경이 아마 양평 국민들이 소외돼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양평의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IC를 타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안이 달라지다 보니까 종착점이 달라지는 그렇군요. 그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보니까 그 땅 끝에 우연히 예. 김건희 여사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예. 민주당이 제기한 애초의 의문과는 지금 전혀 다른 얘기가 사실은 본질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셈인데 저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첫 생각이 번째는 들어요. 이 종점을 변경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국정농단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주장인데 이건 지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두 왜냐하면 번째는- 왜 예. 그걸 위해서 그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가족을 위해서 그건 아니었다고 보고 2018년 2018년부터 2월에도 논의했다는 것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처음에는 원래는 그게 지금 최재관 위원장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논이 나갔던 사람이 서울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막힌다 양평 지점에서. 그 논이라 나갔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 서울 사람들 때문에 못 그리고 들어온다. 그 신도시가 생겼다 하면 결국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춘천 고속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춘천 고속도로가 생겨서 춘천 시민들이 도움이 됐습니까? 고속도로가 생긴 구도로는 다 죽었어요. 지금 생긴다는 것 자체가 과연 양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도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이는 논쟁은 전혀 본질과 다른 저는 무관한 논쟁일 분야가 수 다른 있겠군요. 엉뚱한 그리고 이 논의도 아마 양평 국민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좀 참여 기회를 달라고 한 게 강상 IC였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또 도시개발계획 전면에 대해서 잘 아는 패널이죠.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는데 공식적 입장은 아니고 대통령실 관계자 반응인데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사실관계 확인 않고 기승전 김건희로 정쟁을 유발했다. 정치 공세 중단해야 재추진한다라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유사하다라는 건 뭐 저희가 붙인 제목이 아니라 관계자의 내용인데 그 내용에선 지금 누락된 거죠. 관계자가 얘기한 내용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유사하다라는 얘기도 밝혔는데 강력기 형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유사한지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양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진실은 저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다만 대통령실의 입장이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재추진을 한다는 취지인데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면 결국은 정부와 여당에 더 부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논란 자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총선까지도 어느 정도는 논란이 이어갈 것 같고 혹여나 그 사이에라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 크게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갑자기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면서 더 사장이 커지게 되었는데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양평 국민들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어떻게든 여당 입장에서도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정치 공세를 중단한다거나 사과를 한다.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정부나 여당도 또 다른 출구 전략을 마련해 고속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지를 어느 시점에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성이나 환경성이나 교통 체증 해소 효과 면에서 양서면보다는 강상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와서 고속도로를 다시 건설하면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관점에서는 야당보다는 정부 여당이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갔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거는 민주당 이번 TF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 제가 이 소통 간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었고 이 정도 비리면 탄핵이 논의될 정도의 중대한 비리 사유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않겠다니 어디로 도망치려고 합니까? 어떻게 이권 카르텔 척결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 윤 대통령 내외가 나토 정상회담차 출국 중인데 민주당 대변인의 입에서 어디로 도망쳐냐라는 얘기까지 현재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한 상황인데 앞서서 민주당의 의원이 자리를 마련해 준 시민단체 기자회견 내용은 탄핵감이다라는 거였는데 한 언론에서는 지금 저 시민단체 하던 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던 분들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정부 시민단체가 또 전면에 섰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구봉기 권의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은 광우병 촛불 시위를 주도했거나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주장했거나 일본 오염수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주도했던 분들이다. 이 기사 제목이 흥미로운데 광우병 오염수 찍고 고속도로로 왔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공교롭게 비슷비슷한 분들이 좀 주도하고 있고 이 민주당과 좀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공교로운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시민단체 분들이 저렇게 주로 많이 그 사회가 시끄러워질 때마다 활동했던 시민단체 분들은 삼라만상의 모든 원리를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원전도 알고 환경도 알고 무슨 사회 현상도 알고 뭐 모든 걸 다 아는 분들. 이제는 고속도로 의혹까지. 이전 고속도로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쟁의 정점은 뭐냐면 대통령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입으로 직접 얘기했던 것처럼 흔들어서 탄핵의 추억을 또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 외에는 저는 목적이 없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런저런 것들 논쟁이 시끄러워지면 왜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지 기억나는 것 복잡할수록 단순화시켜서 한번 봐라. 그러면 풀어가는 방법이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서 특혜를 줬다는 게 그게 없어지고 나면 그다음엔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논의를 해야죠. 이제 와서 다시 그걸 계속 붙들려다 보니까 스탯 꼬이고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탄핵, 국정 흔들기 이게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시민단체가 삼라만상의 모든 일에 다 관여해가지고 모든 일에 전문가인 것처럼 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금 보름 이상 우리나라가 저것 때문에 계속 시끄럽게 해요. 이 비용을 과연 당신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좀 차분하게 해서 걸러낼 거 걸러내면서 양평 국민들 위해서 그다음에 국토의 가장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건지 머리를 맞대야지. 마냥 대통령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대통령 왜 입장 안 나오냐고 하고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의원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억울해서 나왔다라고 밝혔는데, 그런가 하면 이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SYG 전략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당시 송영길 대표 측은 SYG 전략, 과연 어떤 전략일지도 궁금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제기했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 측은 부인하고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대납한 걸 인정했고, 검찰이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통령 되면 정부 지원을 기대했느냐라고 묻자 당연히 그분 때문에, 그분 영향력이 컸다라고 시인했다라고 합니다. 북한에게 돈을 건넨 사실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 대표의 소위 방북 비용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300만 달러 대납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재명 대표 만나면 방북 방안을 얘기하려고 3차례 만남을 계획했지만 모두 불발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3차례 만남, 그 시기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과 검찰 측은 2019년 9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때 만날 상황이 아니죠. 두 번째, 2020년 11월 김 전 회장 관련 악의적 방송이 나왔을 때, 2021년 7월, 8월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을 때였다. 3차례 이렇게 만나려고 했지만 요런 시국이 안 좋아서 라는 소위 이유 때문에 만남은 불발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도 내가 대납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화영 전 지사 측은 부지사 측은 부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돈을 냈다는 사람은 대납한 것도 맞고 경기도가 낼 돈 내가 대신 내줬다.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가 방북할 때 드는 실비 300만 달러도 내가 내줬고 이 대표와 3차례 만나기로도 다 돼 있었다. 나는 매우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실수, 어쨌든 뭐 스마트폰이든 뭐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대한 부분이든 간에 실제로 공식적인 절차와 투명화를 통해서 예산이 안 나왔으면 예산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정리해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술자리에서 기분파로서 어쨌든 줄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북한에게 애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냐면 경기도 우회에서 막혔잖아요. 네. 이재명 막혔을 대표가 때 그 상태에서 했던. 미안하다고 더 이상 추진 안 했어야 되는 걸 계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는 의미. 미안하다, 돈 못 준다 했어야 됐다. 예.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어쨌든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왜 이화영 전 부지사로 대비되는 그때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있는 그 경기도는 왜 그 미련을 못 버렸어요? 북한의 스마트폰 사업? 아니 의회에서 돈 막히면 못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왜 미련을 못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 어쨌든 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도 뭐 결과적으로 경업 자금에서 경기도가 가져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혹시 뭐 대권 욕망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그걸 빌미로 대북에 방문하는 뭐 완샷을 받고자 하는,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방북과 같은 교류에 이재명 지사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불안감이라든지 소외감을 느꼈다는 측면에서 대안을 엎어치기 한 판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양질의 파트너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매우 불행하게도 이런 상태가 오니까 지금 현재 김성태 회장이 주장하는 걸 100%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저런 사람을 파트너로 삼았다는 것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매우 잘못된 파트너십을 맺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그 쌍방울이
북한 사업하려고 자기들이 투자한 북한의 비용이지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돈이 북한에게 넘어갔고 주려 했던 이 돈이 경기도와 무관한 그냥 쌍방울 혼자 잘해보려 했던 돈이라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재명 지사는 굳이 왜 세 차례나 만나려고 했을까요? 다 그게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이니까. 맞습니다. 주장입니다.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장도 구속되기 전과 후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론 재판은 끝났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렇습니까? 보면 여론 재판이 끝나서 죄가 있을 거야. 그리고 둘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 여론 그 재판 실체를 안 끝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밝혀내는 게 이제 검찰의 수사고 예.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김성태 회장의 생각이 정확했는지 서로 그런 이익을 공유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쌍방울이 본인들의 대북 사업을 통한 이익의 더 확대, 또 새로운 창출 이런 것들을 추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기도를 업어서 새로운 출로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대상 사업 경기도 측의 사업 대상자가 이화영 전 부지사인 건 맞지만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지 않다라고 쌍방울과 이런 계획들이 다 공유된 건 아니다. 그리고 대납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공유했고 또 모의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되고 있지 않고 수사를 통해서도 확정되고 있지 않고 재판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넘겨짚을 수는 없고요. 지금은 그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변경됐다. 달라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측면만 팩트로 보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대응하는지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도 문제가 있다. 이재명도 이 부분에서 공범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 팩트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냥 여론 재판으로 그냥 끝나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은 일방적 주장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강내구 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에게 3천만 원 준 것 인정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내구 씨는 애초에 부인하다가 인정한 거죠. 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게 금품 제공 지시 권유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봉투를 만들고 살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강내구 씨가 어쨌든 윤관석 의원에게 3천만 원, 돈봉투에 담긴 돈이죠. 3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서 윤관석 의원 등에게는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돈봉투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 20명을 특정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 구속영장 청구서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이 이성만 의원 등 20명에게 현금 300만 원, 봉투 한 개씩을 주었다라고 돼 있죠. 그 돈봉투 받은 야당 의원 이름 20명을 검찰은 특정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검찰은 지난 4월에 당신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만약에 돈봉투를 누군가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받은 의원들은 굉장히 지금 공포영화처럼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검찰이 지금 20명의 이름을 특정해냈다라는 게 상당히 놀라운 거고 그 와중에 강내구 씨 등은 또 혐의를 인정했어요. 자, 수사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민주당의 누구누구 의원 20명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조사는 해야죠. 일단 강내구 씨 측이 어제 공판 준비기일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소 사실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부 윤관석 의원에게 6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민주당 지역 본부장들에게 금품 제공, 지시 권유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역 상황실장들에게 금품 제공되도록 지시 권유한 혐의 등 다른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는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무엇보다도 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 파일이 현출되어 있고 각종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고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해 본 바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한정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 어쨌든 강내구 씨가 윤관석 의원에게 돈 준 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잘한 거군요. 상당 부분은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 보입니다. 즉, 이 사건,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은 전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국면은 전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실 자체, 돈봉투가 오고 갔고 그 돈봉투를 누군가가 조달하였고 전달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일부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돈봉투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부적절해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고 무엇보다도 어떤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 녹음이 아니라 범죄 현장 자체가 포착된 녹음 파일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진행 경과나 이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기본적인 입장에 비춰보면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즉, 전면적인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것인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그칠 수는 없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지목되고 있는 현역 의원들 20명에 대한 수사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을 입증해낼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즉, 어느 정도 특정되었고 검찰이 구체적으로 20명으로 특정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각종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내용 그 외에도 동선 교차 검증 등 각종 작업을 진행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였다는 주체가 구체적으로 20명 전부에게 지급하였다고 온전히 인정하지 않거나 받았다고 지목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나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에 배달 사고가 아니라 온전히 전달되었다는 것 정확하게 입증해내는 게 검찰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관계 자체는 전체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건이지만 20명 전체가 과연 모두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다소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수사가 더 이어져야 할 것이고 수사가 진행된다면 당장 국회의원들이 출석할지도 상당히 의문인 상황이라 이 부분도 검찰과 국회의원 간의 실랑이가 벌어질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 20명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검찰이 입증해낼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흥미롭군요.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송영길 대표 등등은 민주당의 대표 출신 아닙니까?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내구 씨가 돈을 줬다라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봐라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라고 편을 거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만 강내구 씨가 어쨌든 돈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20명이 이 자리에 있는데 불체포 특권 투표하는 게 온당하냐.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라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강내구 씨가 돈을 줬다고 인정을 했고 검찰이 20명을 정확히 특정해냈다. 그렇다면 한 장관의 그때 그 발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발언 들어보시죠. 4월 29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자신이 의원 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줬다면서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땡땡 의원하고 김땡땡 의원 전남 쪽하고 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 등 돈 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오늘 표결하신 하실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자, 저 발언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적어도 검찰이 20명의 의원의 이름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의 취지였는데 그런데 검찰이 20명을 특정해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의혹은 더 이상 송영길 대표와 송 대표 당선을 위해 뛰었던
몇 명의 의원들만의 스캔들이 아니라 20명에 달하는 민주당 상당수 많은 의원들의 의혹으로 번지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불체포 특권 표결에 있어서 결과는 이렇게 될 거라고 뭐 저희 당 의원들 다 예견을 했고 한동훈 장관도 그런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서 포기하겠다고 했던 불체포 특권, 그리고 민주당 지금 가동 중에 있는 혁신위가 제일 먼저 권고했던 불체포 특권은 최소한 저는 민주당 내에선 이미 형해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 그리고 그동안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게 진심이라면 좀 전에 우리 박성윤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걱정했던 것처럼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올 경우 그리고 20명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올 경우 저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이미 2번에 걸쳐서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각각의 동선,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뭐 300만 원이면은 제법 두꺼울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입금이 됐는지 ATM기도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상당히 많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저렇게 공소장에 적시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특권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정말로 돈봉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라는 한 3, 40년 전에나 가능했던 이런 일들이 정말 당내에서 없고 그리고 내년에 국민들한테 정말 표를 달라고 주장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국회 본회의에 숨지 말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에 숨지 말고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임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게 국민들한테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일 수 있는데 나와 같이 일하고 한솥밥을 먹는 나의 당의 동료 의원 20명이 돈 봉투를 받았다? 나는 못 받았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이 못 받으신 분으로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런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의혹이 벌어지고 또 일부가 이 관련돼서 사실로 드러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송영길 전 당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신에게 뭐 지워지고 있는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과 관련돼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전체가 부인되기는 않고요. 민주당이 져야 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당 지도부의 분명한 혁신, 태도, 변화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주장은 저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검찰의 이런 검찰발 기사와 관련해서는 옛날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2012년 아마 1월 정도로 제가 겨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저도 그때 출마를 했었던 그 당시 전당대회. 제가 그때도 이제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김경엽 돈봉투 사건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김경엽 돈봉투 사건. 그 당시에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했었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그 돈봉투를 돌렸다. 그리고 그것이 그 돈봉투를 받았던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한 분의 그 증언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유죄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국민적 논란과 실망이 컸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 이러면서 검찰이 느닷없이 돈봉투를 돌리는 현장을 이제 잡은 거죠. 이 김경엽 의원이 전당대회 그 행사장이 연설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이 봉투를 누구를 만나면서 반갑게 한쪽으로 끌고 가서 구석에서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CCTV에 담긴 거예요. 아 이거다 하고 이제 검찰이 바로 즉각적인 이제 수사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자신의 출판 기념회 초청장 봉투를 이렇게 돌렸던 건데 그거를 검찰이 이거 돈봉투다라고 그냥 공시해버리고 이렇게 압수수색하다가 망신당해버리고 끝났거든요. 무혐의로 결국은 끝났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검찰이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이 입이 먼저 가잖아요. 말이 먼저 나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망신당할 일을 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하나하나
제대로 범죄를 밝혀낸 일을 하셔야지 정치의 이런 장에 들어서서 존재감 뿜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경혁 돈봉투 사건 때처럼 망신 나가지 마시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뭐 형해화됐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어쨌든 당내 의원들이 혁신위의 뭐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간 빠른 시일 내에 당 지도부가 아니면 의원들이라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SYG 전략이란 표현이 조간신문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캠프 측의 일종의 전략일 수 있겠는데 이 전략을 누가 짰는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모 컨설팅 업체가 등장하죠.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컨설팅 업체 비용을 외곽 조직 먹사형이 대납해줬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SNS 활동 분석, SYG 의원님 전략조사 결과 보고, SYG 좌담의 결과 보고, 이 모 컨설팅 업체가 송영길 대표의 전당대회 승리를 위한 일종의 정치 전략 컨설팅을 해주었는데 거기에 표현이 SYG가 등장합니다. 송영길 이니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송영길을 송영길이라 쓰지 못했을까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 씨가 먹사연이 주도했던 허위 계약, 허위 컨설팅 계약 의혹을 검찰은 집중하고 있는데요. 계약서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먹사연에서 진행하는 마치 용역인 것처럼 계약서를 컨설팅 업체가 써준 사실도 검찰은 포착하고 있습니다. SYG, 먹사연이 총 8,690만 원을 대납해줬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YG, 송영길. 송영길을 송영길이라 부르지 못하는 컨설팅 전략일 수도 있겠는데 박 변호사님,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은 전당대회와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검찰이 보고 있는 이 의혹대로라면 무려 8,690만 원. 전당대회 일종의 SYG 전략을 컨설팅 업체가 짜줬고 이걸 먹사연이 대납하겠다. 그리고 박모 보좌관이 맹활약했다라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박모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인데 사실 이 부분은 관계자들의 진술이 없으면 사실관계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박 씨가 주도해서 먹사연 명의 허위 계약서 작성을 실행했고 무엇보다도 컨설팅 업체 전 씨가 실제와 다르게 발행하면 나중에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만류했지만 박 씨가 거듭 요청에 관철하였다는 취지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먹사연에서 진행하는 용역인 것처럼 계약서를 써달라고 박 씨가 요구하자 이 전 씨가 컨설팅 내용과는 다르게 허위 계약서를 써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사실 관련 계약서들이 여러 개 존재한다면 이 계약서들이 범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여부를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관련 계약서가 확보 내지는 제시된 이후에 설명을 덧붙여 주어야 하는데 누군가 이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 짐작되는 인물은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이 계약서들은 실제와 다른 허위 계약서라는 진술을 해주어야 범죄 사실을 구성해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일부분 관련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구성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동안 같이 일해왔던 인물들 사이에서 앞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다툼을 치열하게 벌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자,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몇 가지 엄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할 텐데 당장 오늘 내일부터 달라질 일입니다. 잘 주목해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핫쌈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KBS 수신료가 오늘부터 분리징수 시행됩니다. 어떻게 분리징수가 된다는 건지 따로 내고 싶은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따로 낼 수 있을지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파트에 사십니까? 단독주택에 사십니까? 그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분리납부 요청을 관리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는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따로 낼게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쉽죠? 자, 요청을 안 하시면 기존대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수신료가 포함됩니다. 요청하시면 따로 납부됩니다. 전기요금만 내시면 됩니다. TV가 없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이런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이러면 납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KBS 수신료 빼고 전기요금만 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한전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따로 낼래요. 그러면 이번 달부터 수신료가 제외됩니다. 전기요금만 출금해 갑니다. 다음 달엔 수신료가 별도 계좌로 납부가 됩니다. 쉽습니다. 윤 대통령이 순방 중에 제가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리투아니아 방문 중인 윤 대통령 전자결제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제거했습니다. 이전 정부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 검찰총장 징계안 등등 해외 순방 당시 전자결제로 제거한 사례가 많습니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도 밝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KBS 수신료를 폐지하자라는 주장도 사실 많은데 폐지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쓱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었던 것을 분리해서 KBS는 당당하게 수신료를 걷어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치 도둑요금처럼 숨어져 있었던 것을 분리해서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만 내고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납부하겠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좀 이 과정에서 좀 아쉬운 것은 그 영국의 BBC처럼 영국 국가가 정상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책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단계를 하겠다라든지 또 징수를 별도로 두겠다든지 이런 논의들을 좀 일반화시키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KBS 자체가 원인 제공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정한 방송을 했는지 공익성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기도 모르고 해서 분리징수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다만 또 그 결과로 봤을 때 실제로 20% 이하로 징수가 됐을 경우 지금의 현재에 비해서 예상했을 때는 과연 저 공용 KBS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라서 정부가 실제로 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분리의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KBS의 그런 구조적인 하자 또 실제적인 어떤 재정적인 적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예 없애버릴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하게 하나의 제도적으로 방식의 변화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헌법 소원을 낸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는 사실은 징수를 두고 걷는 것 자체가 KBS의 입장에서 더 공익적인 가치에 비하면은 효율성이 없었기 때문에 KBS에 손을 들어준 것이지 KBS가 잘해서 손 들어준 거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새로운 방식에 있어서 헌재가 어떤 다른 결정을 할지도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건 KBS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KBS 편의보다 국민들의 권리와 국민들의 편의가 더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KBS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신료 청구를 분리하면, 그러니까 KBS 수신료를 분리하면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양의 수신료가 들어왔는데 이 수신료 징수가 원활치 않을 수 있다.
KBS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까지 예고했어요. 징수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는 KBS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 소원에 대해서 비판하며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은 거 믿고 저러냐. KBS 보든 말든 수신료 무조건 내라. 그게 위헌적인 법률이다.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KBS의 편의 때문에 전기요금에 계속 함께 내야 한다. KBS 주장은 사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홍 시장이나 정부 여권에서는 KBS를 보든 말든 TV가 없든 말든 무조건 다 떼가는 그간의 방식이 굉장히 불합리했다라는 입장이고요. 양쪽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게 지금 그 통합 징수했던 게 94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94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방송의 지위도 단단히 하고 그다음에 징수 방법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30년 지났나요? 40년 지난 지금 현재 미디어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생각지도 않았던 뭐 인터넷 포털, 지금은 뭐 유튜브까지 굉장히 많은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방송을 소화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런 방식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최근 이 그 수신료 분리징수건이 얘기가 되면서부터 KBS의 보도 행태를 한번 봐요. 9시 뉴스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한 15분 정도까지 한 대여섯 곡지 이상 이 건을 가지고 자기네 회사 KBS를 옹호하는 보도를 그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1뉴스가 한 10분, 15분 이상 이런 뉴스를 계속해요. 이게 공영방송의 자세예요. 어제도 보니까 이 분리징수가 부당하다고 하는 그 특집 편성을 해가지고 그 국민들의 공기라고 하는 전파를 저런 식으로 막 낭비하더라고요. 이게 공영방송이에요. 저는 민영방송도 저렇게까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요. 헌법소원을.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는 양반들이, 그리고 책임자라는 양반들이 정부 정책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제가까지 받은 이 사항을 가지고 또 헌법소원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개인 회사예요? 저는 저런 자세와 정신을 갖고 지금까지 마냥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자격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방송법에 공영방송의 시청료를 무조건 내야 된다? 지금도 저런 얘기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리징수돼서 방송법에 이미 TV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에서 모든 개인은 다 시청료를 내야 된다. 이거 안 내면 그 범법자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방송법에 이런 문제가 저는 규정이 있다면 국회 내에서 논의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 저도 TV 수신기가 있지만 KBS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요즘 많이 안 봐요. 일부러라도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제가 보느라고 봤지 KBS 보고 싶지 않은 경우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마냥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국민들한테 범법자라고 사실상의 협박하는 거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KBS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KBS가 하든지 말든지 그건 관계없이 방송법에 강제 징수하는 게 옳다라고 돼 있는 규정도 저는 국회 내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 야당에서는 이 공영방송을 길들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통제를 하는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MBC 기자와의 이런 마찰 때문에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됐었던 대통령에게 편향된 언론관, 그리고 잘못된 언론 길들이기 이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이른바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이핵관이라고,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들게 했었던 이동관 전 청와대 수석이 이제 곧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온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채널A를 비롯한 모든 언론사가 다 또 이렇게 바짝 긴장을 하는 분위기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언론을 자꾸 이렇게 죄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이렇게 찬양 쪽으로, 고무 찬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언론사는 더 키우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언론은 이렇게 눈치 주고 쥐어받고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동서고금막론하고 모든 권력자와 권력의 특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민주당 정부가 있었을 때도 언론하고 마찰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입에 쓴 약이 몸에 좋고요.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들, 그런 말들이 사실은 충원인 겁니다. 이런 거를 좀 잘 받아들이는 그런 권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 청와대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언론 장악의 방향으로 한 일환으로 MBC에 대해서도 KBS에 대해서도 그리고 새로운 인사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야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KBS는 KBS대로의 자기 혁신이 필요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중심으로 한 여당과 집권 여당이 자신들을 탄압한다 이런 인식만 가지실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땐 KBS가 자기 혁신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훌륭하게 공영방송 역할을 해오신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인사적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88 서울올림픽 준비하면서 대거 들어왔었던 분들이 아직 여전히 자리에 많이 있으면서 억대 연봉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뭐 반이 넘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국민들은 이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십니다. 예. KBS의 자기 혁신 프로그램을 내놓고 동시에 정부의 이런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저항과 비판은 같이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정부가 만일에 이것이 KBS에 대한 탄압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회적 합의, 더 나아가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방통위 내에서조차도 거의 2명의 방통위원이 사실상 이 중요 결정을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버린 상황. 방통위원이 지금 딱 3명밖에 없거든요. 그중에 2명이 친여 성향이라 그분들이 그냥 한 거예요. 방통위원장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절차의 문제, 사회적 합의의 문제에 있어서 두고두고 말이 많을 결정이 이번에 내려졌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짚어두고 가겠습니다. 예, 여야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주인공은요, 북한의 김여정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며 담화문을 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의 족속, 대한민국의 군부, 남측을 별개 적대 국가로 규정한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여정 담화는 미국이 EEZ를 침범했다라는 억지 주장을 한 건데요. 그 내용도 보시죠. 미 정찰기가 경제적 배타 구역을 8차례 무단 침범했다라며 담화를 냈습니다.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주장하는 미 정찰기 경로도 함께 보시면요. 자, 저곳을 8차례 침범했다라는 주장인데 영공도 아니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합참 공보실장 이성준 실장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비행했다고 해서 그걸 침범했다고 표현도 하진 않는데, 그러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은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입장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As a matter of international law, the DPRK's recent statements that U.S. flights above its claimed exclusive economic zone are unlawful are unfounded, as high seas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pply in such areas.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그 남조선 맨날 남조선 이러다가 대한민국 갑자기 이래서 의아한데 대한민국을 부르는 건죠. 근데 우리 아예 선긋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뭐 용어의 문제보다 북한의 행동의 문제가 더 본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지난번에 현정원 그 회장이 정몽원 회장 20주년 방북 신청할 때 북한의 어떤 노동당의 통일 전선부가 관여하지 않고 외무성이 관여했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런 일단이 이제 드러났고 또 아마 우리 한국의 이 통일부 장관을 누가 할 것이냐 또 지금 윤 대통령이 통일부에 대한 주장,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통일전선, 우리 민족끼리 이런 대화 채널은 일체 없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그런 것을 저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따라서 외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뭐 대한민국이다. 즉 앞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 봉남, 통미 뭐 그런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아까 이집 베타 구역에 대한 부분은 어제 보니까 CNN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북한이 미국을 규탄했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한편으로 보면 북한은 북한대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의 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인명피해까지 이어졌습니다.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68세 여성이 실종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이 물에 빠진 여성을 사다리 위로 올립니다. 여성은 힘에 부친 듯 천천히 사다리를 올라가고 다리 위 소방대원들이 여성을 붙잡습니다. 부산 사상구 확장천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60대 여성 3명이 휩쓸린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 39분. 여성 1명은 스스로 탈출했고 1명은 소방대원이 구조했지만 68세 여성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경기 여주에서도 하천변을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천장이 뻥 뚫려 있고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양동이로 물을 나르고 삽으로 퍼내보지만 실내는 금세 물바다가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사오세요. 광주 북구 우남동의 한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2시 9분쯤. 천장에 물이 새는 걸 본 교사들이 원생들을 대피시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을 하는데 이게 물이 떨어지니까 바로 저희가 대피를 시켰거든요. 떨어지면서 폭포처럼 쏟아져 버리니까. 당시 광주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천장을 지나가는 우수관이 폭우로 인한 유입량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들어 호우특보가 발효된 광주 전남 지역엔 침수와 정전 등 1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리 및 도로가 발목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맨손으로 배수로에 낀 이물질을 꺼내려 애씁니다.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원주에선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리면서 주택 도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시간당 68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이 잠기는 등 지금까지 31건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자, 실종된 분의 좀 수색 소식이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잠깐 비가 소강 상태인데 박성매 변호사님, 지금 이웃나라 일본이 이 장마 전선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양의 비 때문에 또 하천이 범람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 그리고 이제 부상 같은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요 일본을 덮친 장마 전선이 이제 내일 우리나라로 온다는 건데 우리나라 위쪽에서 또 뭐가 내려오고 있다면서요? 티베트 기단과 일본의 장마 전선이 합쳐지면서 내일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어제만 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이 다 젖을 정도로 큰 비를 맞았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 잠시 소강 상태를 거쳐서 내일 집중적인 호우가 내린다고 하니 비 피해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어제 내린 것보다 어찌 보면 더 크고 위협적인 비가 내일 내릴 수 있다? 일본의 상태를 보면 폭풍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즉 태풍이나 폭풍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차 잠긴 거 보세요.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집중호우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니 지금 저 도로가 무너진 겁니까, 제방이?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제방이 쉽사리 무너질 정도로 많은 강수량만으로도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집중호우로 큰 아픔을 겪은 만큼 올해만큼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우리도 전국적으로 이제 하천이 범람했어요. 박성현 변호사님. 요 비 많이 올 때 특히 내일같이 많은 비가 예고됐을 때 하천 주변에 산책로가 잘 돼 있는데 네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산책로를 산책하기도 하는데 그런 행동 굉장히 좀 조심해야죠. 산책로 산책을 자제하셔야 하고 잠시 비가 소강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비가 오다가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나가봐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죠. 비가 한창 와서 강물이 이미 불어나 있는 상황에 여기에 조금만 더 비가 내리면 내가 휩쓸려 가거나 광물이 더 불어나면서 사람이나 차를 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잠시 방심했다가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으니 비가 잠시 소강 상태라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되도록 요 며칠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만큼은 외부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강남 일대에 많은 침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변호사님. 네네. 자, 이 모습 어제 한 여성이 물어난 불살에 휩쓸려 내려갈 뻔했는데 우리 소방 관계자가 간신히 또 다행히 구출하는 모습이었는데 작년에 많은 침수 피해가 강남에서도 있었는데 네. 그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 저희 돌직구쇼에 정혁진 변호사 차 침수돼서 폐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지대나 잦은 침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미리미리 오늘같이 비가 소강 상태일 때 차를 옮겨 놓으시거나 대비를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차를 일제 어디 옮겨 넣는 것 자체가 쉬운 조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비는 필요하고 상황이 가능하다면 차를 옮겨 놓으시거나 각자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관리사무소나 각종 단체, 집단이 전체적으로 대비하시는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작년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난 다음 극한호우라는 개념이 새로 생겨났는데 극한호우? 이 강수량이 1시간에 50ml 이상, 3시간에 90ml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령됩니다. 어제 처음으로 극한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었고 이 재난 문자를 받고 처음 받는 문자이다 보니 어리둥절해 하시는 시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작업이다 보니 기상청도 혼선을 빚었는데 극한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직접 발송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내내 마치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것처럼 조심히 생활하신다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재산 피해보다도 인명 피해가 중요한데 인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그리고 각 단체가 모두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극한호우 이게 좀 생소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개념이군요. 네네. 극한호우. 작년에 생겨났습니다. 이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단순히 비 피해를 조심하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최소한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고 비단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만큼은 매일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것처럼 행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성면 변호사님께서 아주 신신당부해 주셨습니다. 돌직구쇼에서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내일 많은 비가 온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 분도 비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인터넘버 대서양 오염수 돌파구는 나토와 대한민국의 협력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대테러 협력, 군축, 비확산, 인공지능, 우주, 미사일 전 분야에 거쳐서 11개 분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나토와 대한민국이 체결했습니다. 대서양 안보와 인도 태평양의 안보 분리될 수 없다. 자, 이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대서양까지 진출한 겁니다.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나토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자, 이 정상회담 기간 중에 기시다 총리도 만나죠.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정부 입장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윤 대통령이 산책 중에 미국 대표단 직원들과 만났는데 미국 대표단 직원이 대통령 내외를 환영해 줬는데 아메리칸 파이를 떼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도착한 이후에 구시가지를 산책을 하는 도중에 피트 리케츠 미국 상원의원 대통령 부부를 발견하고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길가 야외 식당에서 식사하던 동료 미국 대표단 직원들이
윤 대통령을 보고 다 같이 아메리칸 파이를 떼창했다고 합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예전에 이제 지금은 대통령실에 이제 통일비서관으로 간 김수경 교수가 저희 돌직구쇼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이제 그 서구 외교가에서 윤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가 굉장히 화제다. 많은 서구 정상들이 와서 대통령과 아는 척하고 싶다 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상원 의원단 식구들이 길거리에서 대통령 보고 프레지던트 윤 하면서 롱롱 타임하고 이걸 대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소프트하지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토 정상회담 때문에 리투아니아의 그 서방의 그 지도자들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전 산책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가는데 미국의 상원의원들 그다음에 미국 대표단들이 저렇게 떼창을 했다는 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길거리 가다가 연예인 누구 보면 그 연예인에 대해서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게 만약에 가수라면 그 대표곡 같은 거 이렇게 막 부르면서 박수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우리 대통령들이 국제무대에서 얼마나 많은 존경과 발언권을 갖고 있었는지는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라는 거를 통해서 미국 사회 그다음에 서방 사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하는 얘기들의 그 발언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커졌다. 저는 그래서 소프트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과 그다음에 서방 관계자들 이렇게 환호하는 게 저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나토에서 북핵에 대해서 걱정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좀 전에 저희가 그 자막으로 봤습니다만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아침에 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속보 처리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튼 긴장해야 되고 과연 우리가 어디에 우리나라 서 있어야 동북아시아에서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앞서서 산책하실 때 입은 경량 패딩 어디서 많이 보던 패딩 아니에요? 그거 대선 때 그 강아지 산책하면서 한강변에서 봤던 그 경량 패딩 그대로 갖고 가신 것 같아요. 박은희 좀 이렇게 다른 패딩 여유 있게 사드리면 안 됩니까? 너무 같은 것만 입으셔서. 그 대통령 말씀 직접 저기 하면은 나같이 뚱뚱한 사람은 맞는 옷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뭐 사서 편하게 입었던 옷 계속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도 저거 입으셨잖아요. 투표할 때도 입었었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뭐 저런 면에서는 굉장히 소탈해 보이네요. 뭐 옷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입었던 거 편안하게 갖고 가시는 모습이 보이고, 옛날에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 순방 가고 그럴 때 그 경호나 부속실에서 옷 준비하느라고 걱정들 많이 해요. 부피가 많아서. 근데 저 경량 패딩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아니면 뚫뚫뚫 마르면 좀 조그매지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는 한참 덥습니다만은 리투아니아 현지에는 썰렁하니까 저런 거 입고 저 챙겨서 가서 입고 다니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